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통신직하고 군무원 이런 통신직을 강의하는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5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내년도 공무원하고 이런 군무원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범위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대략 한 20분 정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있죠. 공무원은요. 그래서 공무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 개론과 무선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시험 보고 있고요.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 개론과 통신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보고 있고요. 그 시험 과목은 이제 여러분이 대략 제가 아신다고 그냥 생각해서 굳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직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응시자, 그다음에 지방직의 어떤 응시자, 물론 이제 다르죠. 자기가 이제 어떤 곳에 이제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뭐 정확히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의미는 없고요. 제가 그 두 과목의 약간 뭐 차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 제가 이제 9개년 평균을 여기다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자공학 개론이 커다랗게 이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로이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회로이론 부분은 우리가 보통 회로라고 하는 것이 대략 무엇인가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로이론 부분은 회로 소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그 회로 소자를 이용해서 회로를 당연히 이제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신호가 들어왔었을 때 그 신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인파라고 하는 정연파인데, 그런 정연파가 들어왔었을 때 과연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해서 어떠한 이런 결과를 낼까? 그리고 꼭 교류 신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떠한 전원만 가해졌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회로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당연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회로 이론 부분은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 회로를 조금 더 잘 우리가 해석을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 가운데 전달함수라든가 라플락스 변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공부를 좀 하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유연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교류 회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회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시험 보시는 정도의 내용에서는 그런 미방이라고 하는 것을 푸는 것보다는 라플락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한 다음에 다시 시간 영역의 해석으로 다시 이제 되돌리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함으로써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것과 또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이론 부분은 커다랗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놓은 겁니다. 이 전자회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일 큰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요즘 이제 언론상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반도체가 어떠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회로를 당연히 구성을 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가 PN 접합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PN 접합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것을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고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와 N을 붙인 다음에 P를 붙이면 이제 PN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하고 P를 붙인 다음에 N을 붙이면 NPN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붙여서 우리가 SCR이라고 하는 뭐 그런 소자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특수 반도체 소자도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이해한 다음에 이 반도체를 가지고 회로를 구성하고 이 회로를 구성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류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정류회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AC가 들어와서 DC를 만드는 그런 정류회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것들이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 그래서 뭔가 신호가 이런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신호를 이런 증폭해서 어떤 결과를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만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자소자에는 뭐 트랜지스터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FET라고 해서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ET를 이용하는 그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증폭기가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산증폭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OPM프라고 하는 연산증폭기를 이용해서 당연히 회로를 이런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에서 증폭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진기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파형의 모양을 이렇게 다듬는 그러한 회로, 우리가 파형 정용회로라고 하는데 그런 파형 정용회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부분은 어떻든 반도체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라든가 FET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회로를 이런 구성해서 과연 어떠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저는 이런 트랜지스터라든가 FET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발진기라든가 이런 파형 정형 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 파트는 디지털 공학입니다. 디지털 공학 부분은 커다랗게 논리회로 부분이 있고 조합회로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회로는 여러분이 뭐 오아니, 엔드니, 뭐 나시니, 뭐 난드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논리 게이트들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회로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겠죠. 기본 법칙이라든가 드모르간의 정리라든가 뭐 카르노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회로는 그러한 논리회로들을 쭉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조합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회로는 시험에 있어서 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가상기라든가 감상기라든가 그 다음에 먹스라든가 디먹스 같은 그냥 그건 보통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건데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 디지털 공학 부분이다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 전자공학 개론이 바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회로회로 부분이 이제까지 차지하는 것은 대략 한 35% 정도, 그 다음에 전자회로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한 50%,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한 15%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 9개년 평균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고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그냥 대략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성공학 개론입니다. 이 무성공학 개론은 제가 이제 10개년 정도 평균을 여기다 지금 표현해 놨고, 문항수는 이제 전체 20문항이 이런 되겠는데, 그 20문항을 숫자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무성공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이제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이라고 해서 시간 영역의 그런 함수를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풀이의 이런 변환,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주기 신호가 있었을 때 어떤 형태의 주기 신호를 하더라도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복수 지수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건데, 이런 풀이의 급수, 뭐 풀이의 변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일 먼저 다루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 봤었을 때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시험 문제 포션으로 봤을 때는 포션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날로그 변복조하고 디지털이란 변복조, 이게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합하면 한 6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6, 7문제 정도가 보통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이란 변복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변복조가 이제 수식이 조금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디지털이란 변복조가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로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 이제 다양한 그 ASK에서부터 시작해서 QAM까지 다양한 디지털 변조 방식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부분이고요. 안테나야 뭐 여러분이 항상 들어보시는 그런 용어니까. 그래서 이 안테나는 굉장히 그 무성공학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별로 안테나를 쭉 구분했을 때 뭐 장중파도 있고요, 단파도 있고, 초단파도 있고, 극초단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파수대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안테나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유성통신은 이제 유성을 이용해서 당연히 뭐 통신하는 것에 대한 건데 어떠한 유성의 종류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요 안테나 말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과 주요 무선 통신 기술인데 요즘은 이제 뭐 3세대에 대한 것은 뭐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4세대 LTE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더 사실은 시험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것은 5세대 이동통신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OFDM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OFDM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요즘 시험 문제의 패턴이요. 그것은 군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동통신의 문제들은 거의 그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하고 새로운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OFDM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하고 항법 장치는 뭐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항법 장치는 거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 레이더 쪽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보통 평균 한 문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최소 탐지거리를 물어본다든가, 탐지거리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주로 물어보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PCM 광통신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 해가지고 쭉 제가 연결해서 표시했는데, PCM에서 어쩌다가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광통신은 사실은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사실은. 근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내는 사람 맘이니까, 이 광통신도 나올 수는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써놓은 것이고요. 이제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도 요즘 추세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 문제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최대 맥시멈으로는 한 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 PCM 쪽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 PCM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신호로 바꾸어서 전송하고요. 다시 수신체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PCM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출제 비율은 안테나, 유성통신, 이동통신 이 부분이 반을 넘습니다. 거의 50에서 60%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가 대략 한 30에서 한 35% 정도 대략.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대략 한 15% 정도.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보통 한 3문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쪽 부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뭐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전자공학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뭐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비율만 아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비율을 보면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9까지 가고요. 그래서 이 지방직 같은 그런 경우에는 회로이론 부분이 조금 더 나오고 그다음에 전자회로 부분이 조금 덜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디지털 공학 부분은 거의 같아요. 문항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방직 통신 이론에 대한 구개년 뭐 평균을 쭉 제가 한번 보여놨는데 여기 이제 그 통신 이론에서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신호 해석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무선공학에서 봤던 푸리에 급수와 푸리에 변환이 있었죠. 그 부분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호 해석과 시스템에. 여기에 이제 뭐 전달함수라고 하는 내용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변복조하고 이제 디지털이란 변복조가 들어가고 여기에 아까 안 보셨던 그 무선공학 부분에서 안 보셨던 이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시험 문항으로 봤었을 때는 한 문항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낸 그런 해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음성의 디지털 부호화 기술, 이게 이제 PCM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과 부호화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정보 이론과 부호화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요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까 무선공학 부분하고 좀 다르죠. 그죠? 무선공학 부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공학에는 안테나, 레이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요 정보 이론 부분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무선공학 개론과 통신 이론이 거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직을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방직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지방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국가직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그렇고요. 실제가. 그러니까 이런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 제가 그러잖아요.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처음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은 뭐 무시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보 이론과 부호는 굉장히 쉬워요. 이것은 뭐 이제 호프만 코딩이라고 해서 그는 코딩에 대한 간단한 내용, 엔트로피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뭐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사실은 뭐 소요가 좀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출제 뭐 비율을 그냥 표시해 놓은 거고요. 대략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호 해석과 시스템 이동 통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무원 전자공학은 실제 이제 3년 이제 올해 시험 본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3년 것을 제가 평균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회로 이론 부분, 전자회로, 뭐 디지털 공학 부분 해가지고 똑같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무원 거나 뭐 군무원 거나 내용은 똑같고요. 단지 공무원은 전자공학 개론이라고 돼 있고 군무원은 그냥 전자공학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만 안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내용 자체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뭐 출제 그 비율을 요걸로 보게 되면 회로 이론 부분이 거의 한 50%, 전자회로 부분이 한 40%. 그래서 이게 보통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의 시험 패턴하고 좀 유사한 그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난이도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난이도. 그러면 군무원 그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면 난이도가 그러면 쉬울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봤던 것이 좀 유난히 조금 쉬웠어요. 올해.
이제 군무원이란 통신공학은 제일 그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학생은 뭐 수험생을 당연히 말하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여기는 통신공학이고요. 저쪽 지방직 공무원은 통신이론인데 뭐가 틀리는가요? 그것이 이제 통신이론하고 통신공학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신공학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그래서 이 범위가 그러면 아니 아까 통신이론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뭐가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직 통신이론 외에 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테나 레이더? 아니 이 안테나 레이더는 아까 내가 무선공학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무선공학 개론에서 보셨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성통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무선공학 개론하고, 즉 공무원의 무선공학 개론하고 공무원의 통신이론을 합해 놓은 게 이건가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의 통신이론과 국가직 공무원의 무선공학 개론이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군무원 시험 문제 이런 안테나 이런 문제가 실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문제 자체는. 그런데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접해보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든 그 두 개가 이렇게 좀 합해져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실제 이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요. 얘는 이제 뭐 출제 비율을 어떻든 표시해 놓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군무원 쪽이라서 그러는지 요런 뭐 이런 신호 해석 시스템, 이동통신 이런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험 문제가. 주로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가 거의 5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안테나, 유성통신, PCM 이런 쪽에, 왜냐하면 이제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뭐 시스템 가운데 하나도 PCM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 그 통신이 이제 유성통신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그 무선 통신을 하려면 안테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도 포션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통신직 9급 채용 현황 3개년 것을 제가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제 22년, 3년, 4년, 3년 것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선발 인원하고 합격선을 좀 보여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도 역시 마찬가지. 군무원은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이제 국방부 것을 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고요. 이것은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있어서의 그런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숫자로 1에서부터 한 9까지 표시를 해놨고요. 숫자가 클수록 당연히 이제 난이도는 높습니다. 국가직 전자공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됩니다. 상에서 한 중 정도. 상을 다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상이면 9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중이니까 한 8 정도.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서 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이게 풀기가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무선공학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로 봤을 때는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말은 여기서 점수를 거의 만점 정도를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틀리면 한두 개. 많이 틀리면 한두 개.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는 이 과목 100점으로 했을 때 90점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 무선공학개론은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직 전자공학개론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쉬웠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유난히 24년도 문제가 쉬웠어요. 올해 이제 시험 봤던 문제가 유난히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7도 제대로 안 되는 수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해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로 한 해 전에 23년도 그러면 문제는 어땠어? 24년도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8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난이도를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 대략 한 8 정도, 그 다음에 군무원 전자공학이 대략 한 7 정도 됩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 통신공학은 대략 한 7에서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것이 꼭 낮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의외로 군무원은 3개년 것만 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자공학 개론보다는 통신공학이 좀 어려웠어요. 항상 그랬어요. 3개년 것을 보면은 해마다 다 그랬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보다는 약간 통신공학이 좀 문제가 어려운. 이제 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개념을 이해하고 뭐 공식을 암기한다? 그러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쭉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마지막 결론 수식이 나오기 위해서 설명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과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은 결론 공식은 반드시 이제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좀 소홀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라든가 기출문제 같은 것을 좀 반복해서 좀 이런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든 군무원 시험이든 기사시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범위에 있는 그 근방의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한 문제도 없어요. 동일한 문제는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봤던 거하고 재작년에 시험 봤던 전자공학 개론 가운데 아주 유사한 문제, 정말 아주 유사한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같네? 라고 할 정도의 문제는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이제까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런 동일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 형태를 학습하고 문제도 좀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 같은 것이 좀 이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전공자 같은 그런 경우에 제가 기초 강의를 좀 이게 수강한 다음에 좀 이렇게 뭐 학습하시기를 좀 원해서 간단하게 뭐 수학, 우리가 보통 수학에 대해서 조금 그 이제 스트레스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수학 공식 7개, 8개, 그것도 삼각함수 공식 3개, 미적분 공식 2개씩. 그거 하면은 여러분이 수학 공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거 수학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수학 공부 따로 하고 이 공부 따로 이렇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함수 공식하고 미적분 공식 그거 몇 개만 알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를 곱했다. 그것을 합과 차로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 쓰지는 않습니다만 2분의 1 괄호 열고 해서 코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공식이야 뭐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뭐 그런 거 한 2-3개. 미적분 공식 2-3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 수많은 그런 내용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절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실해요. 이 절실함을 가지면은 지금 내가 공부를 어떤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 제가 보기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절실해서 나는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지, 무엇을 공부했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 학교에서 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라는 겁니다. 이 절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뭐 공부를 했고,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그 선에 올라서기 위해서 나는 이건 정말 내년에 어떤 시험이 있으면 이 시험을 꼭 합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훨씬 더 그런 마음가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잘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절실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25년도 최신판 뭐 강의 교재 해가지고 전자공학 개론, 통신이론, 무선공학 개론 다 이번에 8월 한 20 며칠 정도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군무원도 마찬가지 이제 전자공학하고 통신공학 다 역시 최근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준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의 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